신흥국의 통화 자체의 변동성이 되게 커질 거고요. 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당장 뭐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5월 FOMC에서의 QT 시작인 것이냐, 아니면 6월 FOMC에서의 QT 시작인 것이냐. 그리고 또 8월 달에는 이제 3분기인데요. 잭슨 홀 미팅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 잭슨 홀 미팅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좀 인상 깊게 봤던 문구가 있어요. 우리는 한민족이냐? 네.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양극화 네네.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얘기가 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네네.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 기회는 무엇인지. 네. 네, 그 멘트가 좀 반향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네. 물론 한민족이죠. 네네. 우리는 조상이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과연 세대 간에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인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시대 정신이 같은 것인가에 대한 상당 부분 이견이 있습니다. 네. 양극화 이후에 양극화의 가장 큰 패단은 경제적인 힘들보다도 오히려 더 양극화는 꿈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폐해가 있습니다. 결국 100만 원을 버는 분과 네. 1억을 버는 분이 향후 세대 세습 이 부분이 꿈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자, 양극화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좀 더 심화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게 산업별로, 개인별로, 계층별로를 떠나서 국가별로도 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 국가별로 심화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특히나 포퓰리즘을 더불어서 상당 부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이런 부분 되게 안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시대적으로 이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이 무엇일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책에서 좀 자세히 써놨는데요. 첫 네. 번째로는 내부적인 움직임, 또 하나는 외부적인 움직임입니다.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분배가 먼저냐 성장이 먼저냐를 차치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성장을 많이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성장을 많이 해야겠죠. 또한 내부적으로 분배를 더 많이 해야겠죠. 외부적으로 분배를 많이 해야겠죠. 저는 이 두 가지들이 과연 양립할 수 있을까? 어쨌든 갈등은 상당 부분 커질 것 같다. 오히려 지난해 연말에 올해를 조망했을 때 올해 미중 무역 분쟁 더 나가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글로벌리 이 정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질 거냐 적어질 거냐에 대한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저는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한 표를 던졌습니다. 그렇게 본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다 합심하면서 최근에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수단이 그린 인플레이션, 그렇죠. 그러니까 그린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수급적인 의미에서 인플레이션이 확대된 거다는 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합심을 해서 코로나 위기를 벗어났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는 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제는 코로나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금리를 올린 만큼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있는 것이지만 어찌됐건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흐름으로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네. 다른 모습의 복귀 일지연정.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각자 도생이죠. 각자 사는 겁니다. 네. 국가 간의 첨예한 갈등, 더 나아가서 계층 간의 첨예한 갈등이 앞으로 엄청 커질 거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식투자 관점에서만 좀 맞고 보면 2020년 3월, 4월을 어떤 사람은 절대철미한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거 너무나 아쉽다. 그때 내가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라고 땅을 치며 후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일 것 같아요. 2020년 3월 네. 21일이었을 겁니다만 WTO로 팬데믹화한 이후에 V자 반등을 했죠. 그렇죠. 근데 모든 전망들은 다 하향 안정화 아니면 안 될 거다.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맹목적으로 투자를 해서 처음 이 투자 시장에 오랜만에 발을 들였던 분들이 작년 연말부터는 좀 당황스러운 것이죠. 많이 당황스럽죠. 왜냐면 예전에는 조금만 알고 내가 자신 있게 기세와 기질로 편협된 정보를 갖고 집중 투자했으면 상대적으로 좋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 맞아요. 자, 이런 부분들의 플러스 이제는 양극화적인 갈등, 이 갈등이 좀 더 시계를 어둡게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더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정보를 좀 더 선취해서 지금의 전략을 짜낸다라는 말씀을 투자 관점에서 드리는 거고요. 네.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브릭스라는 단어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아, 브릭스요? 네. 이미 신흥국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브릭스가 네. 과연 과거 전 세계의 성장 동인으로서, 그러니까 모터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까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퀘스천 마크가 붙었습니다. 옛날에는 투자 그러면 신흥국이었거든요. 맞아요. 이제는 선진국 안에서도 다른 행보,
신흥국 안에서도 다른 행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 똑같은 관념으로 앞으로 미래를 예단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힘든 구간, 어려운 구간,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그렇다면은 신흥국 중에서도 매력이 있는 국가가 또 새롭게 태어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브릭스 중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뭐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아, 근데 러시아도 네. 두 가지 있어요. 만약에 네. 대표님한테 네. 자, 이런 겁니다. 러시아 안 망해요? 네. 러시아 투자하실 겁니까? 전쟁 끝날 거예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네. 거기 땅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게 들더라고요. 그것은 자, 네.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네. 지금의 이 달라지는 국면을 하나하나 정확히 아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의 러시아 자산들은 어떻게 보면 낙폭과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낙폭과대는 가장 매력 있는 투자처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평균 회기를 감안해 봤을 때, 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는 차치하더라도 세상에 가장 좋은 주식은 싼 주식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봤던 가격보다 훨씬 더 싸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네. 단 러시아는 지금 이거 망하나? 안 하나? 정권이 바뀌나? 이러한 첨예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네네. 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신흥국은 앞으로 이런 나라들이 비슷하지만 중요한 비슷한 사례가 많을 거라는 겁니다. 일단 신흥국의 통화 자체의 변동성이 되게 커질 거고요. 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당장 뭐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단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서방 제재가 풀릴까? 저는 안 풀릴 가능성도 꽤 있다. 뭐 풀린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풀어주고 그렇죠. 나머지는 뭐 계속해서 이제 네.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렇죠. 네. 그러면 제재를 간다는 것은 결국 한번 충격을 받던 올해 러시아의 GDP가 10%까지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 질비한데 네네. 그럼 이 10%를 다시 한번 들어올리려면 우린 경험이 있죠. 중앙은행이 초완화적인 유동성을 포부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가 그럴 상황인가에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제 신흥국이 여전히 전 세계 모든 성장 동인으로서 각광받는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각 국가마다 러시아는 지금보다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브라질은 또 다를 겁니다. 네. 이런 것처럼 각각 신흥국의 각각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서 취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갑자기 좀 궁금해졌는데 동남아 어떨까요? 그러면? 동남아요? 베트남이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약간 네네. 좀 빠져 있고 네네. 약간 마위를 갖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가 갖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이 있는 것이죠. 네네. 일단 저는 뭐 책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포스트 차이나를 찾아보자. 음. 그러니까 우리가 미중 무역 분쟁이 불거지면서 중국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큰 시장을 찾자라는 게 첫 번째 혈안입니다. 기업들은 상당 부분 내수로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출 기지의 전초적 기지로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흔히 인도가 될까? 아니면 베트남이 될까? 대만이 될까? 한국이 될까? 일본이 될까? 여러 포스트 차이나 찾기가 혈안이 되어 있었죠. 저는 책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국가가 중국을 대체하기에는 이미 중국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크니까요, 그죠? 네, 중국의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이 베트남을 비롯해서 인도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한 기능을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당 부분 좋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통계를 봤을 때 지난해까지 기준이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인구 중에서 미디안, 즉 중위 연령이 가장 낮은 게 또 베트남.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 동인이 있는 것이고 전 세계에서 두세 번째로 섬이 많은 국가 인도네시아. 네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 인도네시아.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섬이 많은 국가 인도네시아. 네, 그런 것처럼 상당 부분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값싼 노동력에 대한 기대가 마켓 시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도 주목하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단기간에 뭐 사실 뭐 좋다 이런 거라기보다도 지리적인 내지는 인구 구조적인 그런 특성에 따라서 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또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2022년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하는 분기별 주요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기재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근시안적으로는 연준의 QT가 언제 시행할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끝으로 이거 차트 하나만 좀 봐야 될까요? 왜 계속 이 QT 하냐면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 표가 2015년 정상화가 지금의 정상화입니다. 네. 2015년은 2014년 10월 달에 QE가 종료하고 네. 기준금리까지 1년 걸렸어요. 올리는데. 상당히 좀 기간이 네, 있었네요. 1년 2개월. 근데 지금 보시면 지난 이번 3월 달에 QE 종료했고 네. 사실 16일 전주에 종료했죠. 그리고 기준금리 바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단축된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QT까지가 얼마나 걸렸냐? QT까지가 적어도 2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45일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QT 그러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2015년의 케이스를 보면 결국 연준이 2014년 말부터 시작했던 이 긴축을 완성했느냐, 통화체 정상화를 완성했느냐, 완성하기 전에 2018년 2월 달에 미중 무역 분쟁이 터졌고요. 네. 2020년에 코로나 터졌고요.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미완의 완성이었어요. 자, 이번에도 과연 완성할 것이냐? 저는 완성하기 힘들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변수의 첫 번째 불확실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근시안적으로 5월 FOMC에서의 QT 시작인 것이냐, 아니면 6월 FOMC에서의 QT 시작인 것이냐, 이게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8월 달에는 이제 3분기인데요. 잭슨홀 미팅이 있는 것이죠. 네네. 네, 늘상 잭슨홀 미팅에서는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마 대표님도 관심 많으실 건데, 저는 CBDC, 네, 센트럴 뱅크, 그다음에 디지털 커런시. 네네. 이 CBDC가 연준이 최근에 많은 패권 경쟁과 헤게모니 변화 속에서의 적극적인 행보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좀 늦었죠. 네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3분기에 좀 더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우리가 주목할 이벤트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올 가을에서 11월 8일 날 예정돼 있는 중국과 미국의 큰 변화들, 미국의 중간선거, 네. 또한 중국의 시진핑 연임. 시진핑 연임은 뭐 기정사실화 된다 하더라도 과연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의 레임덕 가능성, 아니면 그 전후로 나타났던 리세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국내적으로 본다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5월 중순 이후로 또한 이제 차기 총재, 하는 총재는 또 어떤 스탠스를 보일까? 이런 부분들이, 또한 6월 1일 지방선거는 또 어떤 흐름으로 보일까? 결국 내부적으로 보면 부동산 규제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LTV를 풀어주면서 DSR을 완화되지 않는 이 조상모사의 정책이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게 다 풀어줄 것인가? 그럼 정책이 다 풀어졌을 때 우리의 자산 가격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벤트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는 아마 여름, 네네. 그다음에 해외는 아마 3분기와 연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몇 개 이벤트 찝어주셨는데 굵직굵직한 이벤트라서 확실히 뭐 주식이라든지 뭐 부동산 이쪽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잘 참고를 하셔서 뭔가 섣불리 예단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어떤 또 스탠스로 가는지 확인을 하시고 좀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넌다는 그런 심정으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히 뭐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드리는 시간이 이게 참 부담스러운데요. 네, 제가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불특정 대중 앞에 쓴다는 게 참 부담스럽죠. 설레면서도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거 10년 동안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할 때도 이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나서기 싫을 때가 있어요. 잘 모르거나 아니면 나서서 괜히 얘기해봤자 본전도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거를 피하고 싶은 게 아니고 다 피하고 싶은 거겠죠. 저는 글쎄요, 트레이닝이 됐다 그러면 트레이닝이 된 건데, 그런 거를 좀 즐기면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서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배우는 게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결국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요. 투자자 본인만의 논리와 데이터의 근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는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자양분이 돼서 자신만의 뷰를 갖고 그게 큰 전망이 틀렸을 경우 흔들림에서 자기를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것을 투자자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이 시간을 빌어서 이 다란트 투자에서 저에게 이제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넥스트라는 책이 좀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코로나 이후에 5가지 큰 변화들에 대해서 넥스트라는 이름을 갖고 책 제목을 넥스트라고 지었는데, 제가 미약하지만 제가 못 봤던 또 다른 6번째 넥스트를 아마 저희 독자들 아니면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또 그거를 참고해서 제가 쭉 대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6번째 넥스트의 주인공을 제가 또 선별해서 우리나라 최초일 겁니다, 아마. 네. AI 솔루션을 갖고 컨설팅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제가 직접 사실은 법인 CEO들 대상인데요. 네네. 그래도 이제 고액 VVIP 대상으로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탈 컨텐츠자 솔루션입니다. 탑다운 어프로치 더와서 우리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리서치 센터로 따지면 수많은 50명의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들이 했던 저 해답을 이제는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러니까 감정을 상당히 배제해서 네네. 지금의 많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결론을 내주는 포트폴리오를 제시해드리는 맞춤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도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그 AI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넥스트를 또 이렇게 전망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신 서비스를 출시를 하셨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다양한 그런 이슈가 있고 거기에는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망이 맞을 때도 있고 또 틀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팩트는 있습니다. 뭐 사실 인플레이션도 팩트가 될 수 있고요. 전쟁도 팩트가 될 수 있고 여기에 따른 연준의 그런 정책도 팩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럼 투자자는 어떤 식으로 갈까? 자산 가격이. 그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전망이고 인사이트인데 그래서 이 팩트에 기인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인사이트를 내는지 전망을 내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논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도 분명히 투자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넥스트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 무조건 이렇게 될 거야 라기보다도 여기에 나와 있는 또 팩트 또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만의 그런 좋은 해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물머리의 빈센트 이코노미스트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